안녕하십니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허상을 깰까요? 네, 힘들다는 허상을 깨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힘들어야 한다는 허상을 깨는 것이기도 하죠. 제가 처음 발령받았던 1992년 그 무렵에 제가 그 많은 선배님들 통해서 정말 듣기 싫었던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요. 그 중에 제일 듣기 싫었던 말이 뭐냐면은 월급 타령이었습니다. 월급이 왜 이거밖에 안 돼? 이 월급 받고 뭘 해? 뭐 이러면서 월급 적다는 얘기를 얼마나 하던지 그게 또 얼마나 듣기 싫었던지요. 물론 지금도 이게 비교해 보면은 그렇게 우리 월급이 이게 뭐야 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없는 건 아닙니다. 가령 제가 지금 53살인데 제가 53살 때 받는 연봉이 저희 아버지가 53살 때 받던 연봉하고 같다는 얘기죠. 그때가 그 1990년대 때, 그러니까 물가 환산한 게 아니라 절대액으로 말이죠. 그러니 저희 아버님하고 같은 직종에 종사하시는 제 또래의 그 분야 분들은 지금 현재 도대체 얼마를 받는다는 말입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은 월급 얘기가 나오게 되죠. 저희 아버님 무슨 일 하셨냐면 이제 금융인이었죠. 그래서 금융인이라든지 혹은 뭐 삼성전자 같은 그 초일류 대기업의 그 엘리트 사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자꾸 비교하면서 월급이 이게 뭐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눈을 조금만 다른 데로 돌려보면은 사실은 절대로 교사의 월급은 적지 않습니다. 요즘에 교직을 선택한 젊은이들은 이미 그걸 어느 정도 알고 있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겁니다. 눈을 자꾸 특정한 영역에 두지 말고 우리나라 전체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이 표가 뭐냐면은 2019년과 2020년을 이제 기준으로 한 중위소득입니다. 그 중위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가구 소득이죠. 가구를 소득순으로 쭉 줄을 세운 다음에 1등부터 꼴등까지 줄을 세운 다음에 딱 가운데 등수가 얼마인가 이거를 보는 게 중위소득입니다. 중위소득인데 대략 4인 가족을 딱 계산해 보니까 이게 474만 9,174원이 나오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474만 원. 이게 월급이 아닙니다. 월급이 아니라 가구소득입니다. 가구소득이기 때문에 만약에 부부가 같이 일을 한다면 옛날에는 맞벌이가 굉장히 특이한 거였지만 지금은 그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다 맞벌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의 자녀가 둘인 경우에 월 474만 원 정도가 우리나라의 딱 중간이란 뜻입니다. 물론 이 소득은 세전 소득입니다. 그러니까 뭐 기여금이라든지 그 건강보험이라든지 그 근로소득세라든지 이런 거 다 빼기 전인 거죠. 세후로 계산하면 이거보다 더 적겠죠. 그런데 물론 그때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선배님들이 보면요, 꼭 본인들 월급은 공제 후를 보고 다른 사람들 월급은 꼭 공제 전을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느껴지겠죠. 자, 어쨌든 이 공제 전 이 정도인데 이 정도면은 경력 1, 2년 교사가 둘이 만나서 가구를 이루어도 이 정도는 훌쩍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인 가구라면 보세요. 이렇지 않습니까? 2인 가구가 이렇습니다. 즉 가장 젊은 교사 한 사람의 소득이 두 사람의 소득을 합친 것의 중위값하고 맞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회로부터 많은 보상을 받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사의 경제적 지위는 연차에 따라 굉장히 다르겠지만은 고경력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상위 10% 정도 위치하고 있고요. 신규라 할지라도 일단 중간보다 위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로 어디 가서 박봉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무슨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많이 받고 있으니까 굉장히 고개 숙이고 겸허하라는 얘기냐? 절대로 그런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인정하고 당당하게 받자는 겁니다. 교직에 이 정도의 보상을 할당한 까닭은 그만큼 사회적으로 그 정도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그 중요성을 인정받는 만큼의 일을 해낼 자신이 있다면 이 정도 가지고 이 정도 받는 거 가지고 절대로 미안해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박봉의 우상 이거 반드시 깨야 됩니다. 절대 어디 가서 뭐 삼성은 저렇게 봤는데 우린 이거 뭐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우상이 있습니다. 고달픔. 이거는 또 교사를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또 굉장히 위해주는 사람들이 또 그런 생각을 아우 고달픈 직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선생은 개도 안 먹는다 이러면서 얼마나 고달팠는지 그 소화가 쫙쫙 잘 돼가지고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 뭐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거를 자꾸 이제 그 교사 성직관과 연결 지어서 필요 이상의 노력을 끌어내는데 자꾸 사용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때 그 선생님들은 는 개도 안 먹는다 할 정도로 고달프게 일을 하셨던 걸까? 물론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내가 받았던 교육의 수준이 그 정도가 아니었을까. 제가 그 초임 발령 받았을 때 제가 이렇게 선배님들을 나쁘게 얘기하니까 참 그런데요. 나빴는데 어쩌겠어요. 그 중에 꽤 많은 선배님들이 젊은 저희들에게 더 많은 수업 시수와 더 많은 일감을 얹어주면서 하는 핑계가 뭐냐면 라떼를 시전하신 거죠. 내가 자네들 그 나이 때는 말이야 수업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하고 학교 일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았어 이렇게 말이죠. 그러면 저는 그때 절대로 그러셨군요. 그러면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천국이네요 이렇게 구분하게 받아들인 게 아니라 네 그러셨군요. 그래서 제가 받을 수업이 그따위였군요. 저는 이렇게 받아치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천하의 건방진 녀석 이러면서 막 싸움박질도 나고 그랬죠. 저는 그랬던 거에 대해서 추호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고달픈 거는 절대로 교사에게 자랑거리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선생님들 절대로 고달플 정도로 일하지 마세요. 고달플 정도로 일을 하면요 사람은 절대로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요. 어떤 부분에서 고달프면은 다른 부분에서 그거를 보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피해는 누가 볼까요? 그렇죠? 학생이 보는 겁니다.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바쁜데 아이들이 와가지고 친한 척을 하든지 뭘 상담을 원하든지 그러면은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잠깐만 저리 가!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요? 교사는 신도 아니고 초인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의 평범한 사람일 뿐이죠. 그래서 절대로 고달플 때까지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세우는 철칙이 있습니다. 퇴근 시간 이후는 절대로 학교 남지 않는다. 뭐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는데 그러면 차라리 클라우드에 띄어서 집에 가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학교에 남아가지고 무슨 야근을 하고 퇴근할 때 지문을 찍고 가고 이런 거는 하지 않는다. 이게 저의 철칙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루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면 반드시 그 다음날 수업에 영향을 주니까요. 마찬가지로 이 일뿐 아니라 다른 무엇도 나의 에너지를 뺏어가서 나를 고달프게 만드는 일은 하지 않는다가 저의 철칙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안 가느냐? 노래방 안 갑니다. 왜냐하면 노래방 가면 노래를 부르면서 나의 목청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잖아요. 고달픈 겁니다. 그러면은 그 결국 나의 수업에 영향을 주게 되겠죠. 술 안 마십니다. 왜냐하면 저는 술을 마시면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나를 힘들게 하는 걸 하면은 그 내가 힘든 만큼 다른 데서 그거를 보충해야 되는데 그걸 다 누가 피해를 보겠습니까? 아이들이 피해를 보니까요. 그 밖에도 다른 여러 가지 영역에서 정신적으로 고달퍼지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이거 애를 쓰니까 더 고달퍼질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고달퍼하지 마라. 교사는 고달프지 않다. 고달프지 않아야 한다.
선생은 영양가가 풍부해야 된다. 이거는 잊어주세요.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